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라이브가 끝나고 혼자 녹화를 켜서 여러분들께 어떤 얘기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매일 밤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라이브를 보는데 시간을 쓰셔서 책 영상을 올리면 보시는 분들이 혹은 조회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책 영상을 올리는 거를 봐주시는 분들은 정말 저의 책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책과 관련된 질문들 중에서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들었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20대 때 영향을 가장 많이 줬었던 소설들이 뭔가를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저는 생각해보면 20대가 되게 욕망과 후회로 가득한, 그리고 실패와 좌절,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불투명한 삶에 대한 괴로움? 그런 것들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불안한 시기를 보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불안을 굉장히 달콤하게 즐겼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즐겨 읽었었던 20대에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줬었던 소설을 소개해드리는 게 좋은 일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쁘게도 여러분들께서 제가 20대 때 재밌게 읽었었던 소설이 궁금하다고 하시니까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소설을 오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 책은 바로 루이제 린저의 생애 한가운데예요. 루이제 린저는 시몬드 보부아르와 더불어 현대 여성계의 양대 산맥으로 일컬어지는 작가이자 토마스 만으로부터 시대 악과의 싸움에서 뛰어난 용기를 보여주었다고 평가받는 전후 독일의 대표적인 소설가라고 합니다. 이 생애 한가운데라는 소설은 작가의 자전적 경험을 토대로 쓰여져 있다고 하는데요.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 자신만의 삶을 꿈꾸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되게 유명한 첫 문장들이 있는데 저는 유명한 첫 문장에 관련된 포스팅이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왜 이 책의 첫 문장이 도대체 언급되지 않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이 책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매는 서로에 관해서 전부를 알고 있거나 또는 조금도 모른다. 좀 더 읽어볼게요. 나는 내 동생 니나에 관해서 최근까지 아무것도 몰랐었다. 저는 이게 너무 재밌고 흥미를 확 돋우는 그런 첫 문장처럼 느껴졌는데 사람들은 의뢰 좋은 첫 문장을 얘기할 때 뭐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나 아니면은 뭐 안나 까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곤 하는데 저는 그 위대한 첫 문장의 대열에 생애 한가운데도 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생애 한가운데의 화자는 니나가 아니라 니나의 언니예요. 니나의 언니는 니나라는 주인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보수적인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오랜만에 니나에게 연락이 와서 니나를 만나러 가고 그러고 나서 언니의 입장에서 쓰여져 있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니나라는 사람과 박사라는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전 이 책 이대로 읽었었거든요. 문예출판사 버전 이대로 정말 깨끗하게 읽었는데 이 책을 하나도 접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 책을 어디를 접으면 이 책이 손상되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책을 다시 펼친다면 접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하이라이트처럼 보게 될까봐 다시 읽게 된다면 전체를 제대로 읽고 싶은 마음에 어디 하나 접지 않고 정말 깨끗하게 소중하게 본 책이고요. 제가 이 책을 산 게 2006년이에요. 2006년이면은 네,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죠. 그때부터 가지고 있는 책이고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 왜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것 같죠? 너무 좋아하는 걸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좀 횡설수설하게 되는 것 같네요. 역자가 전혜린인데요. 전혜린 씨는 워낙에 좋은 에세이스트이자 번역자로 유명하셨던 분이죠. 아마 문학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계실 이름이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다들 반가워하실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자 전혜린, 작가 루이제 린저, 생애 한가운데. 제가 20대 때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소설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소설이라서요. 힘이 닿는 데까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자매는 서로에 관해서 전부를 알고 있거나 또는 조금도 모른다. 나는 내 동생 니나에 관해서 최근까지 아무것도 몰랐었다. 니나는 나보다 12살 아래다. 내가 결혼했을 때 니나는 뻣뻣한 갈래머리와 수없이 많은 핥힌 상처를 팔다리에 가진 귀엽지 않은 말라빠진 10살짜리 소녀였다. 결혼식 때 니나는 부모가 내 면사포를 파쥐처럼 들고 가게 하였더니 너무 화가 나서 말도 못하면서 면사포 위에 침을 뱉었다. 후에 니나는 좀 보기가 나아졌지만 그래도 예쁘거나 귀엽지는 않았다. 니나가 몇 번이나 나에게 제발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선언한 이후에 나는 그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 그리고 남편하고 같이 외국에 간 후로는 나는 니나를 완전히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그럼에도 나는 작년에 천만 뜻밖에도 바덴바일러의 뢰머바트 호텔의 바에서 니나를 만났을 때 곧 그것이 니나라는 것을 알았다. 니나는 놀라울 만큼 변했었다. 여전히 예쁘지는 않았으나 매력적이었다. 그리고 아직도 야생적인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이 니나를 야생적으로 보이게 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니나는 매우 고급 옷을 매우 멋지게 입었고 두어 가락의 웨이브가 이마에 내려오는 신식 모양으로 머리를 빗었고 입술을 붉게 칠했었기 때문이다. 니나는 조금도 눈에 띄는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남자들은 모두가 그녀를 돌아다 보았다. 니나를 다시 알아보지 못한 내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남편에게 다가가 그녀가 니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내가 왜 곧 니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는가를 나는 알 수가 없다. 그것은 아마 니나가 그렇게도 생각에 깊이 잠긴 쌀쌀한 얼굴을 하고 혼자서 탁자를 앞에 놓고 신문을 손에 쥐고 앉아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한 번은 웬 남자가 말을 걸었으나 니나는 대답조차도 하지 않았다.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니나는 잠깐 쳐다보고는 점점 더 어두운 표정을 띠면서 신문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니나가 몇 시간 동안이나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언제나 같은 페이지였다. 니나는 위스키를 마셨다. 나는 5잔을 세었으나 내가 오기 전에 몇 잔을 마셨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니나가 나가려고 일어섰을 때 나는 그 애가 비틀거릴까봐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니나는 완전히 말짱한 것 같이 보였다. 니나는 퍽 젊게 보였다. 벌써 37살인데도 니나는 거의 처녀처럼 보였다. 나는 니나를 따라 나갔다. 니나 하고 나는 불렀다. 정말 너니? 니나는 나를 알아볼 때까지 한참 동안 생각해야 했으나 별로 의외라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 다시 독일에 왔어? 니나는 냉담한 어조로 물었다. 1년만 있을 예정이야 라고 나는 대답했다. 그러고는 스웨덴으로 다시 간다. 남편과 나는 여기서 스톡홀름 신문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 그런데 너는 여기서 뭘 하고 있니? 내 질문이 별로 현명한 것이 못된 것은 나도 자인한다. 그런데 니나가 술을 마시고 있어 라고 대답했을 때 나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이 순간에 나는 니나가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알았다.
니나는 대화를 계속할 의향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해야만 했다. 여기서 살고 있니? 니나는 고개를 흔들고 홀의 열린 창 너머로 어딘지 뚜렷하지 않은 어둠 속을 가리켰다. 여기서 혼자 있니? 나는 물었다. 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오래 있을 작정이니? 하고 나는 계속해서 물었다. 니나는 어깨를 축혀 보였다. 나는 더 참을 수가 없었다. 얘야 하고 나는 소리 질렀다. 말 좀 해봐. 어떻게 된 거니? 내가 도와줄 수 없니? 그랬더니 니나는 미소했다. 이 미소에는 약간의 조롱과 우월감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무언지 모르게 감동시키는 것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우수에 찬 미소였다. 나가요. 나를 좀 바래다 줘 라고 니나가 말했다. 밖에 나오자 니나는 몸을 떨었다. 아침 공기 라고 니나는 큰 소리로 거칠게 말했다. 아직 어두웠으나 다가오는 날이 엄격하게 자극적으로 공기 속에 풍기고 있었다. 커다란 고목들이 조용히 움직였다. 우리는 공원을 통해서 갔다. 도로변의 이슬에 무겁게 젖은 풀이 우리의 다리에 닿았다. 나는 니나가 말을 시작하기를 기다렸으나 동시에 따분하고 시시한 연애사건 이야기 이외에 아무것도 듣지 못할까봐 겁이 났었다. 큰 길로 나와서 우리는 내려가기 시작했다. 날이 새기 시작했고 추워졌다. 갑자기 니나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여기서 나는 누구를 기다렸었는데 오지 않았어. 기차로 오늘 떠나겠어. 언젠가 편지할지도 몰라. 주소를 적어줘. 나는 적어주었다. 니나는 내 곁을 떠났다. 나는 니나를 따라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꼈고 어깨를 축였다. 내리고는 다시 호텔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 해후를 잊을 수가 없었다. 몇 번이나 나는 니나에게 편지를 쓰려고 했었으나 쓰지는 않았다. 그러나 나는 니나가 저술한 책을 샀고 니나가 기고하고 있었던 옛날 잡지도 주문했다. 그러나 나는 니나가 쓴 것이 보잘것없을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에서 그것을 읽을 수가 없었다. 그 후 약 9개월 후에 나는 전화소리에 의해서 잠에서 깨어났다. 미넨에서부터의 장거리 전화였다. 미안해 라고 내가 곧 알아낼 수 없었던 목소리가 말했다. 더 일찍 전화 걸 수가 없었어. 나 니나야. 내주일에 떠날 예정이야, 런던으로. 나는 졸려서 그저 그래? 라고밖에 대답할 수가 없었다. 오래 있을 예정이야? 잠시 후에야 비로소 대답이 왔다. 아마 그럴 거야.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 그런데 말해봐. 내 생일날에 올 수 없어? 그렇지만 너는 남이 네 생일을 축하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싫어했지 않니? 라는 말보다 더 신통한 말은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지금도 축하하려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의논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그래. 오겠어? 그래 좋아 라고 나는 대답했다. 야간 급행을 타고 갈게. 월요일 아침에는 너에게 도착할 거다. 아무 대답도 없이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다시 잠들 수가 없었다. 니나의 목소리는 그렇게도 이상했기 때문이다. 니나의 목소리는 무섭게도 조용했다. 목소리에 관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돌같이 고요한 목소리였다. 나는 니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해보았으나 나는 니나를 너무나 몰랐다. 그녀의 생애에 관해서 내가 무엇을 알았던가? 아무것도 몰랐다. 누구나가 다 알고 있고 나에게는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몇 개의 사실밖에 나는 니나에 관해서 몰랐다. 즉, 니나가 26살 때 아이를 뵙고 그 아이의 아버지와 결혼을 했고 이유는 모르겠으나 1, 2년 후에 이혼했다는 것과
히틀러 정권 때 체포당했었다는 것과 한마디로 말해서 불안정한 생활을 보냈으나 그것이 좋은 책을 쓰는데 방해가 되진 않았다는 것 밖에는 알지 못했다. 나는 니나의 친구 몇 명을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종종 니나의 소식을 나에게 전했다. 그러나 나는 가십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도 곧 잊어버렸다. 사람들은 니나를 거만하고 매혹적이고 방종하다고 말했으나 그 말들에는 언제나 존경의 어조가 섞여 있어서 나를 놀라게 했다. 내가 좀 더 일찍이 니나를 돌보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후회가 되었다. 니나는 갑자기 내 가까이에 왔다. 우리는 우리가 부모의 진짜 아이가 아니라는 느낌. 많은 예민하고 개성이 강한 아이들이 갖고 있는 느낌. 느낌 이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공통으로 갖고 있지 않았다. 우리가 그 속에서 조용히 해야 했던 좁은 집과 나, 혹은 니나, 혹은 우리 둘이 방해가 되었던 가족의 축하일에 대한 추억을 우리는 함께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러고는 생이 우리를 멀리 떨어지게 했다. 그리고 생은 우리를 지금 또 다시 만나게 했다. 나는 이 아이에 대해서 커다란 애정을 느꼈고 재회할 것이 기뻤다. 나는 기차를 타고 가지 않았다. 내 남편이 자동차로 나를 위네네까지 데려다주고 잘츠부르크로 계속해서 갔다. 그는 나와 니나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했다. 나는 그것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가 바에서 니나인 줄 모르고 니나에게 던졌던 시선을 나는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밤새도록 달렸다. 내가 니나의 집 앞에 내려선 것은 아침 7시였고 기차가 도착하기 1시간 전이었다. 3층에 있는 니나 집 창문은 열려 있었다. 커튼은 떼어서 없었고 집 앞 문패도 떼어져 있었다. 나는 니나가 이미 떠나고 난 후가 아닐까 하고 걱정이 되었다. 니나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로 미루어 볼 때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니나는 아직 있었다. 결코 당황하지 않는 것은 니나의 천성인 것 같았다. 이리 들어와. 그것이 니나가 말한 전부였다. 니나는 몹시 창백했다. 니나의 얼굴은 마치 전화를 통한 목소리가 그랬던 것처럼 돌과 같았다. 집은 이미 비어 있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대부분의 가구는 실려나간 뒤였다. 나는 전에는 더 많은 가구가 거기에 있었으리라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었으나 지금은 다만 한 개의 긴 의자와 몇 개의 담요와 작은 가스 풍로와 그 위에서 거의 넘쳐 올라오게 물이 끓고 있는 냄비와 정원용 의자 2개, 책과 공책과 커피 세트와 몇 개의 통조림이 놓여있는 책상보도 안 덮은 책상이 있을 뿐이었다. 구석에는 못을 친 괴짝이 5개, 옷이 가득 차 있는 뚜껑이 열려있는 장롱 트렁크가 하나, 완전히 포장되어 주소를 쓴 종이가 매달려 있는 트렁크가 3개 놓여 있었다. 커피를 끓일게 라고 니나가 말했다. 그러나 니나는 괴짝 위에 앉아서 담뱃불을 붙였다. 피우겠어? 라고 물으면서 니나는 나에게 담뱃갑을 내밀었다. 나는 정원용 의자에 앉아서 내가 가져온 물건을 풀었다. 꺼내든 케이크와 한 다발의 흰 수선화를 니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았다. 꽃? 하고 니나는 놀라서 물었다. 니나의 태도는 나를 무안하게 했다. 네 생일이라면서. 아, 나는 그걸 또 잊어버렸었군. 이라고 니나는 말했다. 그걸 왜 내가 말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니나는 뛰어 일어났다. 커피를 끓인다고 했었지? 뒤에서 보니까 빠른 동작으로 움직이고 있는 니나는 꼭 어린 소녀같이 보였다. 그러나 니나가 찻잔을 상위에 놓기 위해서 몸을 돌렸을 때 나는 니나의 얼굴이 전에 바에서 보았을 때보다 늙어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니나는 어젯밤에 자지 않은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았다.
아마 여러 밤째 별로 잠자지 않았던 것인지도 몰랐다. 이 커피 맛이 좋지? 라고 니나는 다시 내 곁에 앉으면서 말했다. 나는 아주 진한 커피가 좋아. 아주 검고 아주 달고. 언니도? 그러나 니나는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있지를 않았다. 곧 다시 뛰어 일어나서 유리잔 2개와 상표 없는 술병 하나를 들고 왔다. 마시겠어? 라고 니나가 물었다. 싫어 라고 나는 대답했다.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는 그게 무슨 술이니? 위스키 라고 니나는 중얼거리면서 술잔에 철철 넘치게 따르더니 단숨에 마셔버렸다. 니나 라고 나는 질색하면서 말했다. 그러면 못 써. 너는 술을 마시는구나. 그럼 어때? 라고 니나는 말했다. 지금은 마시겠어. 여기서 떠나면 마시지 않겠어. 아마 마시지 않게 될 거야. 라고 니나는 중얼거리며 덧붙였다. 니나는 또 한 잔을 가득 따랐으나 이번에는 다만 반만을 마셨다. 자, 인제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라고 니나는 말했다. 그러나 니나는 다만 물었을 뿐이었다. 왜 벌써 도착했어? 나는 역에 마중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러나 니나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어. 니나는 아무 대답도 조금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수요일에 나는 떠나 라고 니나는 빠른 어조로 말하고는 술잔을 비웠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술을 얼마든지 마실 수가 있어. 라고 니나는 얼핏 기묘하게 심각한 어조로 덧붙여 말했다. 갑자기 니나의 시선이 내가 괴짝 위에 놓아둔 꽃으로 갔다. 수선화, 내가 이 꽃을 특별히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 라고 니나가 물었다. 나는 그런 줄 몰랐어. 라고 나도 마치 무슨 비밀을 말하듯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하고 니나는 천천히 말했다. 수선화와 분홍 스위트피와 진홍빛 장미를 나는 좋아해. 눈을 반짝이면서 니나는 말했다. 아, 그렇게도 많은 것을 좋아해. 뭐든지 다. 꽃을 빈 깡통에 꽂기 위해서 일어서면서 니나는 말했다. 그리고 이 지독히도 저주스러운 생을. 니나는 깡통에 물을 부었다. 그래, 목요일에는 떠나겠어. 수요일이 아니고 아까 수요일이라고 말하지 않았니? 또는 수요일, 그건 마찬가지야. 니나는 마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듯 갑자기 피곤한 손짓을 했다. 니나 하고 나는 말했다. 네가 왜 떠나며 런던에서는 무얼 하려는 것인지를 이제는 좀 얘기해 주지 않겠어? 하고 말고 커피를 더 따를까? 아니 고마워 너무 진해. 니나는 웃더니 한 잔 가득 따라서 그 뜨거운 것을 한 모금에 다 마셔버렸다. 그러고는 말했다. 이리 와 보여줄 게 있으니까. 우리는 옆방으로 갔다. 이곳에도 역시 괴짝이 놓여 있었다. 이걸 전부 다 놓아두고 가겠어. 책과 또 너저분한 것들이야. 이걸 스웨덴에 가져갈 수 있어? 아니면 운수 사업자에게 맡겨야 할까? 스톡홀름에 언니 집에 간직해주면 나는 더 좋겠어. 아무렴 해줄게. 이 트렁크도? 응, 그리고 이게 열쇠야. 만약에 내가 다시 안 온다면 니나야. 그럴 수도 있잖아. 누가 알아? 니나는 나에게 재빠른 시선을 던졌다. 그래. 만약에 내가 다시 안 온다면 이 물건은 모두 내 아이들에게 줘. 나는 질색하면서 물었다. 아이들을 안 데리고 가니? 응, 니나는 냉담하게 말했다. 아이들은 데려가서 뭘 해? 그 애들은 기숙사에서 잘 지내고 있어.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니나의 목소리에는 전혀 억양이 없었다.
내 신경은 찢어질 것 같았다. 나는 니나의 어깨를 쥐고 흔들었다. 도대체 웬일이니? 인제는 좀 얘기를 해봐라. 니나는 내 팔에서 빠져나와서 핸드백에서 종이 쪽지를 꺼냈다. 이게 내 주소야. 그것은 버크셔에 있는 한 지명이었다. 거기서 뭘 할 거니? 니나는 어깨를 움츠려 보였다. 아직 모르겠어. 우선은 어떤 노부부의 집안일을 돌봐줄 예정이야. 전부터 아는 사람들이야. 전에 외무부 서기관을 했던 사람이야. 이제 시작이야. 우선 여기서 떠날 수 있기 위해서. 그 순간에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다. 우편 배달부일 거야. 라고 말하면서 니나는 나갔다. 다시 돌아왔을 때 니나는 한 묶음의 편지를 납작한 한 개의 소포 위에 마치 쟁반 위에처럼 얹어들고 들어왔다. 니나는 우편물을 아무렇게나 방바닥에 놓았다. 우선 읽어보지 않으련? 아, 니나는 말했다. 별게 있으려고. 매일 아침 이런 걸 뭐. 그래 하고 나는 말했다. 그렇지만 너는 나한테 다만 괴짝을 보이기 위해서 오라고 한 건 아닐 테지? 왜 불렀니? 나도 모르겠어. 아니, 아마 혼자서 빈집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어. 니나는 이 말을 아주 예사롭게 했으나 그 속에는 공포와 절망이 숨겨져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나는 알아야만 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지금 알기로 결심했다. 너에게 누가 무슨 짓을 했니? 니나야. 라고 나는 물었다. 무슨 짓을? 니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무것도. 그런 건 생각하지도 마라. 다만 나는 여기에 더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니나는 말이 막혀버리더니 곧 빠른 어조로 낮게 계속해서 말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생활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야. 어떻게 하면 니나에게 모든 것을 말하도록 할 수가 있을까? 니나는 말을 하려고 했었다. 적어도 그것을 원하고는 있었다. 그러나 니나는 자기를 말하기를 늘 중간에서 포기하고 말았다. 위스키를 한 잔 줄 테야? 라고 내가 말했다. 니나는 잠자코 저편으로 가서 한 잔 따라가지고 왔다. 니나는 이번에는 안 마셨다. 갑자기 니나는 내가 언니를 오라고 한 건 어리석은 일이었어. 라고 말했다. 언니가 왔다고 해서 일이 더 쉬워지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 벌써 와 있는 이상은. 그리고 참 와줘서 고마워. 이 말을 하면서 니나는 약간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 나는 더 보지 않으면서 빨리 말했다. 나는 왜 떠나려는가에 관해 무엇인지를 어떤 원인을 말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그걸 언니한테 하고 싶어. 누구든지 한 사람은 필경 알아야 할 거니까. 그리고 내가 만약 다시 오지 않는다면 망측한 소리는 니나야 니나는 일순간 손을 내 입 위에 얹었다. 니나의 손은 뜨거웠다. 뜨겁고 건조했다. 만약 그렇게 되거든 사람들은 알아야 해. 나를 이렇게 쫓은 것이 악한 무엇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유는 다만 내가 누군가를 더 이상 방해하고 싶지 않은 것뿐이야.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한은 니나는 짧게 거친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뿐이야. 그래. 그렇지만 나는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도 더 알 수가 없구나. 니나는 나에게 놀란 시선을 던졌다. 더 알 수가 없다고? 전부 다들 말했는데도? 니나는 방바닥에 놓인 편지 뭉치를 발로 찼다. 그리고 이것들도 이젠 지긋지긋해.
그뿐 아니라 편지가 옆으로 굴러떨어져서 소포 봉투 뒤에 발신인 주소가 보이게 되었다. 니나와 나의 시선은 동시에 그곳으로 갔다. 니나는 괴짝에서 뛰어 일어났다. 얼굴이 종이장같이 휘어졌다. 아니, 재같이 회색으로 변했다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저것 봐, 라고 니나는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저게 웬일일까? 그는 죽었는데. 니나는 소포 위에 몸을 굽혔다. 건드리진 않고. 그의 글씨야, 틀림없는 그의 글씨야. 니나는 소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나는 무엇이 니나를 그렇게 흥분시키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열어볼까? 나는 무슨 말이든지 해야 할 것 같아서 물어보았다. 응, 그렇지만 나는 그걸 알고 싶지 않아. 라고 니나는 쉰 목소리로 크게 말했다. 방에서 나가면서 니나는 성난 목소리로 소리질렀다. 나는 이 글씨를 한 번도 참을 수가 없었어. 그러고는 밖에서 그릇을 씻기 시작했다. 나는 괴짝 위에 앉아서 소포를 풀기 시작했다. 갑자기 노끈이 풀리고 내용물이 내 앞에 쏟아졌다. 그것은 커다란 책, 아니, 책같이 보이는 커다란 물건이었다. 그것은 서류를 넣어두는 두꺼운 종이 뚜껑이었고 그 속에는 글이 쓰여 있는 종이가 덜어는 묶이고 덜어는 따로따로 풀린 채 꽂혀 있었다. 그 중에 한두 장은 땅에 날아 떨어졌다. 나는 그것을 주었다. 그것은 몇 장의 편지였다. 그 중에 하나는 니나에게 라고 씌어진 봉투 속에 들어있었다. 그 필적은 니나가 싫어한다는 필적이었다. 니나! 하고 나는 옆방을 향해서 불렀다. 이것은 편지하고 또 그와 비슷한 것들이야. 니나는 방에서 나오지 않은 채 무관심하게 말했다. 읽어봐. 만약 중요한 것이거든 나에게 말해줘. 니나는 그릇 씻기를 계속했고 그것이 끝나자 괴짝에 못을 치기 시작했다. 빈집에 망치 소리가 크게 울렸다. 내가 주워든 첫 번째 편지는 타이프라이터로 쓴 것이었다. 커다랗고 투박스러운 타이프 활자와 문장의 투가 나에게 낯익어 보였다. 그것은 완전한 편지가 아니라 둘째와 셋째 페이지였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불완전한 문장으로 시작되어 있었다. 많은 고생을 겪었고 고생에 짓눌린 늙은이를 용서해 주오. 이 아이는 아주 나쁜 성격의 소유자이며 냉혹하고 몰인정하며 신뢰할 수가 없고 방종하고 친어머니를 감상적인 인간이라고 부르고 나를 보고도 내 성격의 견고성은 다만 정신과 발전 능력의 결핍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감히 말할 정도로 뻔뻔스럽고 건방진 인간입니다. 그런 말을 젊은 계집애가 입에 담다니. 우리는 이 아이를 잘 교육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남의 영향에서 나온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영향이라고 우리가 추측한다면 우리는 과히 잘못 본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박사님, 이 아이는 당신한테서 커다란 정신적 자극을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자극이 양친과 양육자의 위신을 매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이 의미로 내 딸이 당신 집에 더는 출입하지 말라는 내 명령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는 여기서 편지는 끝나 있었다. 니나! 라고 나는 분격해서 불렀다. 이걸 좀 들어봐. 니나는 망치를 손에 들고 몇 개의 괴짝용 긴 못을 입에 물고 왔다. 나는 니나에게 편지를 읽어주었다. 니나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못을 입에서 천천히 빼냈다. 맙소사 라고 니나는 말했다. 벌써 옛날이야.
벌써 다 지나간 일이야.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그건 그의 죄가 아니야. 그건 아버지 이해 밖의 일이었다. 다시 괴짝에 못을 박으면서 니나는 덧붙여 말했다. 모든 것이 다 이해하기에 몹시 힘들어. 나는 이해하기를 포기하겠어. 니나와 그 문제에 관해서 싸우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었다. 나는 두 번째 읽기 시작. 그것은 1930년 6월 29일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존경하는 슈타인 박사 귀하. 어제는 실례했습니다.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빌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웬일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다만 여름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이 풍요와 포식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연 속에는 아무런 그리움도 없는 정지의 상태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아주 피로하고 공허해집니다. 나는 나 자신이 몹시도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때때로 나는 아직도 인기척이 없고 모든 것이 회색인 이른 새벽에 잠에서 깹니다. 그러면 나는 공포를, 목을 죄는 공포를 느낍니다. 삶에 대한 공포,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럴 때면 어떤 위대한 것에 대한 상념도, 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 공포와 완전히 혼자인 것입니다. 공포의 가장 무서운 순간이 지나고 나면 나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해봅니다. 그러면 나는 여러 개의 대답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 생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리라는, 아무것도 훌륭한 것을 이룰 수 없으리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그저 아무렇게나 흘려보내고 참으로 살지 않았으리라는 공포입니다. 또 내가 어떤 과오를 범하고 그 과오가 나의 발전을 좁은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판결지어버리라는 공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참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 속에서 무슨 훌륭한 게 나오겠어요? 이 무슨 교만일까요? 그런데도 나는 이것을 당신한테는 말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내 속에는 무엇인지 모르는 게 들어있어서 나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것에 도달하리라고.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 도달하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영원히 도달하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영원히. 그건 끔찍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공포의 가장자리에 불과합니다. 포착할 수 있는 바깥의 가장자리에 불과합니다. 진짜는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미친 것은 내가 이 상태를 거의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정열적으로 이 속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작의 하나가 참을 수 있는 극단의 최극단의 한계에 도달하지 않으면 실망을 느낍니다. 나는 이 극단을 원합니다. 나는 그것에 대한 기묘한 결단성을 느낍니다. 내 어머니는 언젠가 한번 나에게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때때로 나는 내가 참으로 그럴 소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만. 당분간 나는 당신을 방문하지 않겠어요. 더 이상 감정을 상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당신의 앤. 나는 이 편지를 들고 옆방으로 갔다. 망치질 좀 그만해라 라고 나는 소리 질렀다. 그러고는 극단의 결단성에 관해서 쓴 곳을 읽어주었다. 누가 쓴 거니? 라고 나는 물었다. 내가 쓴 것이기 쉬워 라고 니나는 말했다. 아무튼 그런 말을 나는 지금 할 수 있을 거야.
이건 네가 쓴 거야. 네가 19살 때 쓴 거야. 더 읽을까? 편지 전부를? 아니 하고 니나는 말했다. 그건 다 옛날에 지나간 일이야. 그런데 그 자신이 쓴 편지는 없어? 이 소포를 보낸 사람이 쓴 건 말이야. 무슨 설명이 있을 것 같아. 나는 봉투에 들어있는 편지를 꺼냈다. 니나는 그것을 긴장보다는 주저하는 몸짓으로 받아주었다. 나는 소포 곁으로 다시 가서 공채꽂이 속을 뒤졌다. 그것은 전부 손으로 쓴 매우 많은 종이었다. 처음 것들은 오래돼서 누렇게 퇴색했고 사이사이에 여러 사람의 편지가 끼어 있었다. 니나 자신의 편지도 있었다. 모든 종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일종의 일기같이 보였다. 나는 절반보다 뒤쪽을 아무렇게나 펼쳐서 읽기 시작했다. 1938년 11월 8일 날짜가 적혀 있었다. 네, 오늘 소개한 책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였습니다. 전혜린의 번역 다시 읽어봐도 너무 가슴 뛰네요. 여러분들께서 니나의 편지 부분에서 특히나 많은 공감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시 읽으면서 유난히 그러네요. 무언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것이 우리를 되게 두렵게 하고 그것이 두려운 상태가 한편으로는 좋은 것 그 쾌감 너무나 스스로를 병들게 하는 감정이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한동안 우리를 살게 해줄 때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소설 또한 저에게 그런 방식으로 용기가 되어 주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소설을 만나시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용기를 상상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